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관세 경계심이 재부각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8%나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웰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면서 딥시크 충격에도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이 본사 사옥 등 1조 원대 자산을 정리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안강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용성의 대표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잘 버텨오던 코스피가 오늘 오전 262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최근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오전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89% 내린 2617.6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173억 원과 2594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4707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는 개장 후 0.35% 올랐다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그룹 대명 소노그룹의 인수 소식에 티웨이 항공은 5% 이상 강세로 출발했고 티웨이 홀딩스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뒤 19% 이상 급등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하다 770선대로 하락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은 4원 넘게 올라 143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렸죠? 네, 다우지수는 0.43% 하락한 43,433의 거래를 마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했고 S&P 500은 0.01%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후에 25% 관세를 곧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EU도 즉각 맞대응에 나선다고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받던 엔비디아는 3.67% 상승 마감했지만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선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4% 가까이 떨어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을 2%로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85,000달러 선을 밑돌았는데 한때 82,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AI 칩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3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80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2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0.89달러로 시장에서 전망한 0.8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93% 급증한 35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336억 5천만 달러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수익이 43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417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제품인 블랙웰이 매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요? 네, AI 칩 블랙웰은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 칩인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 수요가 놀랍다며 블랙웰 AI 컴퓨터의 대규모 생산을 성공적으로 늘려 1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4분기 블랙웰 매출은 110억 달러에 달했고 엔비디아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어닝콜에서 딥시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 만큼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 리조트 기업인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을 품었습니다. 향후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대명 손호가 결국 티웨이 인수에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대명 손호그룹 지주사 손호인터내셔널이 예림당 등이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예림당과 티웨이 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에 예림당 등이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인수를 통해 54.79%까지 지분을 늘리며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손호인터내셔널은 다음 달 31일 잔금을 청산하고 티웨이 홀딩스 주식을 최종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대명 손호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20개 호텔과 리조트, 미국 등 해외 레저 인프라 등을 토대로 레저 사업과 항공산업 간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LCC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티웨이 항공 인수로 국내 LCC 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서입니다. 대명 손호가 또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경영권을 확보한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더 사들여 대형 항공사 도약을 꾀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미주 장거리 노선 중심인 에어프레미아와 일본, 동남아 등 이 단거리 노선 위주 티웨이 항공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업계에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항공에 합병된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익입니다. 한편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온 롯데건설이 결국 본사 사옥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본사 매각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롯데건설이 결국 본사 부지를 매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건설이 최근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부지를 활용한 수익성 방안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본사 부지를 자체 개발하는 방안, 매각 후 임대로 들어가는 방안, 혹은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는데요. 롯데건설 본사 사옥은 지난 1980년부터 롯데건설이 사용 중이고 자산 가치는 약 5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갖고 있는 수도권 창고와 임대주택 리츠 지분 매각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긴 상태인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도 223%로 통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100에서 150%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1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강건설이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시공을 맡은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비 회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 들어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중견, 중소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수주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올해 사회 간접자본 예산마저 1조 원 줄어든 터라 중소형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분들은 올해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전세 대출의 소득 심사가 강화되는 등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내 집 마련도 또 전세 살이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는데 기조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존의 관리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금융권 가계부채 취급 현황을 월별, 분기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 예정대로 시행하는데요.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적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 시에도 소득심사 체계를 도입합니다. 더 풀어주는 건 어떤가요? 금융위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이거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주택에 대해선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보금자리론도 다시 취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정책 대출에 대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히 오른 환율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일반적일 때보다 더 길게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한 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총 0.47%포인트로 0.5%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초반 3개월 단기 전가 효과가 0.28%포인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즉 장기 전가 효과가 0.19%포인트로 각각 측정됐습니다. 단기 효과가 장기 효과보다 큰 셈입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해 3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단기 효과가 0.31%포인트, 장기 효과가 1.3%포인트로 오히려 장기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가격을 동결하던 기업들이 고환율 장기화로 뒤늦게 가격 인상에 동참이 가능하다며 향후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품목별 영향은 어떤가요? 네, 일단 환율에 민감한 품목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품목입니다. 한 해는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가 움직이는 기간별로 품목을 나누어 분석했는데요. 환율 변동 후 3개월 안에 물가가 움직이는 단기 민감 품목과 이후 9개월 동안 천천히 움직이는 장기 민감 품목입니다. 환율 급등기에는 단기 민감 물가가 크게 급등락한 반면 장기 민감 물가는 등락폭은 훨씬 작으면서도 오랫동안 환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여기에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시작된 신고가 거래가 다음 상급지인 이른바 마용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네요. 오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은 모두 2,111건입니다. 2월 계약 물건은 거래 신고 기한이 3월 말까지로 아직 한 달 남았지만 현재까지 거래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고 추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면 2월 총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와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도 투어제 지정 해제 직후인 13일 4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신고가는 강남권에서 나왔는데 요즘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159제곱미터가 이달 4일 135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습니다.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인데요. 지난해 7월 직전 거래가인 11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 오른 겁니다. 지난달부터 마포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를 뛰어넘은 곳이 증가했습니다. 이달 14일 마포구 신소동 신촌숲 아이파크 139제곱미터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 롯데캐슬 센터풀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4일 19억 4,500만 원의 매매 거래가 체결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활발해졌지만 채용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가운데 상반기 내내 고용 한파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채용을 해왔던 대기업마저 절반 이상이 올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먼저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순위 500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 기업의 61.1%가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7%포인트,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3.9%포인트 늘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그 규모는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1.8%포인트 늘어 28.6%를 차지했고, 늘리겠다는 기업은 반대로 3.9%포인트 줄어 12.2%로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기업의 75%가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었고, 석유화학과 금속, 식료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대부분의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었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긴축 경영이 51.5%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졸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와 고용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고용 증가 인센티브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롯데시네마가 멤버십 서비스를 또 축소합니다. 코로나 이후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다른 영화관들은 멤버십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롯데시네마가 고객 혜택을 줄인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는 내일부터 브라보클럽과 짝꿍클럽 멤버십을 폐지합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브라보클럽 멤버십은 관람권과 매점 할인권, 결제 금액의 5% 적립을 제공해왔습니다. 짝꿍클럽은 커플 고객을 타겟으로 동반 가입자의 영화와 매점 할인 쿠폰을 제공해왔는데 해당 서비스도 종료됩니다. 롯데시네마는 앞서 올 초부터 월 정액을 내면 관람권과 식음료 교환권을 지급하는 노시클럽 서비스도 없앴습니다. 롯데컬처웍스 측은 비슷한 유형의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일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영화관 3사 가운데 롯데를 제외한 CGV와 메가박스는 멤버십 등 고객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업황은 좀 어떤가요? 코로나 시기 위기를 겪었던 영화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관객 수는 지난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관 3사 실적은 해외 사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롯데시네마는 국내 사업이 저조했지만 베트남 사업 호조로 3억 원의 영업 흑자를 냈고, CGV도 국내에서는 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지만 해외 사업 호조로 759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해외 사업이 없는 메가박스는 1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가정화재의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멀티탭 과부하로 시작되곤 합니다. 이에 정부가 안정성 검사를 한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일부 멀티탭을 적발해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 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현대일렉트릭의 2구 멀티탭 등 총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요. 멀티탭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현대일렉트릭, 스위트홈 아이점 등 총 12개 제품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온도 상승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단기간 제품을 사용하면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지어 유아동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됐는데 이 제품들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구나 학용품 등 21개 제품인데요. 낮 기준치를 65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14배 초과한 어린이 우산 등 대부분 중국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간이나 신장, 피부, 중추신경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위험한데요. 국내 생산 제품에서도 카드뮴 기준을 10,000배 이상 초과한 밴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아이들 학용품 준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해외 직구 볼펜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학용품도 예외가 아니군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학용품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수첩과 볼펜이 한 쌍인 수첩 세트의 경우 볼펜 심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납은 기준치 이상 노출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어린이들의 경우 심하면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학용품에서 발암물질 등이 나왔다고요? 네, 색연필 케이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98배, 부러지는 연필 제품에서도 같은 물질이 111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실로폰에 칠해진 페인트에서는 피부와 눈 자극을 유발하는 바륨이 국내 기준의 3배를 초과했는데요. 바륨은 안구 구강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위장장애, 심전도 이상,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이 밖에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유럽연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전장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적이 이번엔 유럽연합으로 옮겨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 후 첫 강요회의를 갖고 유럽연합 생산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미국을 뜯어내려 만든 조직이라며 미국을 이용하면서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유럽은 미국산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배경입니다. 유럽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올로프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크고 통합된 단일 시장을 구축해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수출 기업들의 비용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막는 정당화될 수 없는 장벽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선 추가 연기를 시사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는 4월 2일이라고 답했는데요. 당초 두 나라에 다음 달인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던 만큼 추가 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백악관은 기존 3월 4일 발표 일정이 아직 유효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문제에서 성과를 보이면 관세 부과를 추가 연기할 수 있다며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약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추진위와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융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 대출 금리는 신용 연 4%, 담보는 연 2.5%입니다. 유해물질과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 현대오일뱅크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겐 각각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 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이번 협정을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합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전인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공기질 걱정 없는 가운데 불광 1동과 2동, 가련 1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5도 예상됩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점차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중서부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강원 영서와 호남, 제주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3일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